제3대 정난 중에서 두 번째 정난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정난. 이 정자는 바로 잡는다 하는 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명황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주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어떻게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3대 도적들의 그 소굴을 평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도적들이 아니라 바로 이 주시 왕조 중에서 반란이 일으키는 영왕의 그 반란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왕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명나라 황제의 기해보가 있습니다. 기해보가 있는데 홍무제가 바로 이 태조 주원장의 장남이 있고 17째 아들이 바로 영왕입니다. 그 저기 맨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전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26번째 아들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빈을 두고 아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26 그 딸들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많고. 그런데 17째 아들이 바로 그 영왕,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북쪽에, 그러니까 북경의 북쪽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이 봉건 제도가 있어가지고, 봉건 제도가 이게 뭐냐면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습니다. 그게 주나라의 그 방식인데, 통치 방식인데, 이게 천자의 아들은 천자가 되지만 천자의 둘째에서부터는 천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으로 봉합니다. 그래서 제후는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는 또 제후의 또 왕의 둘째 아들서부터는 또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부로 그 봉해져 가지고 큰 가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국가 이렇게 그 다스리는 것이 주나라의 그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천하 국가 신 이렇게 있을 때 이 천하는 천자가 다스리고, 국은 왕이 다스리고, 가는 대부가 다스리고, 신은 사가 다스립니다. 우리가 사대부 했을 때 신과 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사대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얘기를 하죠. 그래 이런 제도가 명나라 때도 계속 돼 가지고 천자의 아들 맏아들은 계속 천자가 되는데 둘째서부터 뭐 26제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왕으로 이 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경에 이렇게 가보면 궁성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가 북경 시내 가장 제일 큰 궁이 뭐죠? 천안문 근처에 있는 거?
자금성 말고 북경 시내에도 보면 곳곳에 큰 담장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들의 궁전입니다, 사실은. 왕들, 북경 시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북경 그 시내도 있지만 북경 근처에 저 북쪽에도 왕들이 봉해진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이게 중국의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 왕들도 그냥 너 가가지고 거기서 통치하고 살아라 하는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주원장의 17째 아들이 영왕으로 이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호는 영왕의 5째 5대 후손인가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 잘못해가지고 영왕이 남창 근처로 그러니까 다시 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 쪽으로 그러니까 영왕이 그 봉을 받아서 남창 근처를 지배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이 명나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 제왕들이 오래 못 살고 바로 그냥 알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2대는 왕 주원장의 손자인데 손자가 하다가 10살부터 뭐 20살까지 했던가 그런데 그 삼촌 그러니까 에 의해서 바로 이 태종 영락제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세조가 단종의 직위를 뺏은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영락 대전도 만들고 왜냐하면 이러한 큰 업적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역시 그 성조가 이게 태종이 그러니까 역시 우리 태종하고 명나라 태종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주고치가 됐는데 비마로 제위 9달 만에 38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대 때는 그 주고 후가 그 삼촌이 반란하자마자 삼촌을 갖다가 솥에다 구워 삶아 팽형을 시킵니다. 이게 사람을 끓여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아 죽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 번에는 그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뺏었지만 이번에는 삼촌이 뺏으려고 하는 걸 조카가 알고 어렸지만 삼촌을 갖다가 오히려 삶아 죽이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대 영종은 9살에 즉위해서 그 왕제가 되는데 그 영종이 그러니까 오이라트족에 잡혀가서 이 동생이 대신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7대 경태제인데 다시 그 오이라트가 놔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8대 영종이 되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영종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동생한테 왕위가 물려졌다가 또 이렇게 형이 다시 차지하는 그러면서 이때 이 주신호의 그 조부가 주전배가 영왕이 불법으로 그 저질러 가지고 이 호위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위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왕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위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주신호의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허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허위제도가 없어지니까 자기 때 와서 이 주신호 때 와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주신호는 그 당시에 환관인 유군, 유명한 유군한테 뇌물 2만 냥, 은 2만 양을 바쳐가지고 허위제도를 부흥시킵니다. 허위제도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 허위제도 하려면 병사가 있으려면 그 필요한 재정적인 그 조달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둔전제를 갖다가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주신호가 이거를 다시 그 유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차지해서 이 군사력을 자기의 자기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계속 늘려가니까 중앙에서는 상당히 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만 무정이 워낙 이 형편없는 임금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가 그냥 내버려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신호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주신호에 무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무정이 아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조카 세종이 왜냐면 계의를 하긴 했지만 이 세종이 이어받기 전에 영왕은 자기의 둘째 아들을 무종의 후계자로 세울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니까 보면 서로 그러니까 앞에서 삼촌이 조카 왕위를 찬탈하고 그다음에 조카가 그다음에 또 삼촌을 또 구워 삶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왕권의 쟁탈전이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러한 것이 명나라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종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임금이고 황관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고 유군이 세상을 떠나고 떠난 다음에도 계속 무종은 황관들과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향락만 일삼고 그러니까 정치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서 주신호가 남창에서 결국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왕이 6월 13일이 생일입니다. 6월 13일이 생일인데 생일날 각 축하하러 관리들이 많이 영왕을 생신을 축하하기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영왕의 세력을 없애려면 이 호위제도하고 둔전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 하는 그 밀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폐지되면 자기는 엄짝달 수 없이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 영왕은 자기의 그 참모인 이 사실과 유양정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밤에 상일 전체가 끝난 다음에 생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남청부의 영왕을 이렇게 배알하러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녁에 이사실하고 유양정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일은 끝났다. 이 정부에서 벌써 오면 이걸 폐지시키라고 하면 황제가 폐지시키기 때문에 폐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축하로운 관리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관리 모든 사람을 완전히 가져놓고 붙잡아 놓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관리들이 남창부에 모였을 때 신호가 딱 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이 영왕 무종은 상당히 무능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무능한 사람을 토벌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주와 함께 오히려 무종의 어머니인 황후가 나한테 밀지를 내려가지고 무종을 갖다가 처벌하라고 하는 것을 내렸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당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가는 잘못한 목숨을 잃을 테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데 두 사람이 딱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허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수가 그러면 밀지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호가 하는 얘기가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반항을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허규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흠차 대신인데 이 죽이면 어떡하냐 하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하니까 두 사람 전부 다 뒤에 있는 후원에 가가지고 다 효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6월 14일입니다. 14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6월 14일 날 이 반란을 정식으로 일으킨 것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왕양명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허기 두 사람이 주신옥에 발음을 하다가 그 효수된 사실을 시로 읊은 게 바로 제가 1장 1페이지, 2페이지 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덮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죽음을 버리고 의를 취하며 인을 이루는 건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문은 서해 충절을 지켰고 문청상은 원나라 벼슬을 하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남을 곁으로 3대에 나타난다. 마음의 피가 엉겨 얼음이 되면 6월에도 춥다. 나라를 팔아 임금을 속이는 자는 이 사실 아까 저쪽 영왕의 편에 섰던 책사를 노트한 이 사실이고 구천에서 서로 마주치면 어떤 얼굴을 할까? 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근데 시는 이게 내가 번역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번역, 이 권 선생이 번역하면 더 굶고 주시 번역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생일날은 모든 대신 이렇게 축하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왜 못 갔냐 하면 가는 도중에 뭐냐 관인을 두고 온 걸 갖다가 알고 저기 밑에 감주에까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흘러서 6월 14일 날 만약에 도착했으면 왕양명 아마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대했으면 왕양명도 목숨을 잃었죠. 네, 반대 안 하고 그쪽에 했으면 그다음에 또 이 천하가 뒤집어졌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왕양명은 다행히도 6월 15일 날 남창 근처에 이렇게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모 사실은 그 집에서도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누시인데, 누시는 누구냐면 누량의 주제학자, 성리학의 아주 밝은 누량의 딸입니다. 누량의 딸이고, 그 다음에 그 왕양명이 제시 부인하고 남창에 이렇게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량을 만나가지고 이 주자학의 경물 취지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특히 누량을 존경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량의 딸이니까 영왕하고도 그렇게 척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량의 딸은 상당히 현명하고 이 자기 남편이 영모를 일으킨다고 해서 낌새를 채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 앞에서 이 신호는 뭐냐면 연회를 이렇게 베풀고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간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 진짜 반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주신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은 그대 같은 여류들이 알 일이 아니다. 근데 루비는 황급하게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전하는 귀한 친왕으로 금이 옥식하며 이미 일반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법을 따르면 영원히 국가의 복록을 보장할 것이며 또한 세세를 이와 같은 구기와의 생활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십니까? 주신호가 뭐라냐면 당신은 다만 작은 쾌락을 맛을 알 뿐이고 큰 쾌락의 맛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루비가 뭐냐면 큰 쾌락과 작은 쾌락의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호는 뭐라냐면 큰 쾌락은 몸이 구호의 존에 올라 구오라고 하는 주역에서 보면 황제의 자리가 구오의 자리입니다. 황제의 자리, 천하의 그 황제 자리에 올라가지고 천하를 한번 호령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주신호는 그게 이 조그만 번왕에 불과한 자리에서 내가 몇 국을 다스리는데 이것은 작은 쾌락이다. 그러니까 그 누비가 뭐라 그러냐면 천자는 만기를 총람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노심초사하고 안으로 백성을 걱정하고 밖으로 사회가 복종하니 참으로 만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이렇게 충분히 지금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반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뜻을 거둬들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도 늦을 것이다. 이 신호는 이 말을 듣고 뭐냐면 얼굴색을 변하면서 술잔을 땅에다 쏟아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상당히 누비가 눈치를 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따르게 되는 뭐냐면 이런 것이고, 이 영왕 주신호는 상당히 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출중하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깨닫고 자기 편에 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한번 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자기 대신 자기의 제자인 기원정을 보냅니다. 기원정. 이 기원정인가 어떻게 쓰는지. 이 기원정을 대신 보냅니다. 그러면서 영왕한테 가가지고 영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엿보게 했습니다. 그게 6월 초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원정이 영왕의 뜻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고 경물치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경물치지를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갖다가 성왕이 되는 것 갖다가 자꾸 기원정이 얘기하니까 이 주신호가 이 답답한 친구 가버려 해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양명한테 와가지고 이 주신호가 아마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기원정은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쪽에 대신들 왕양명 쪽이 아니라 이 왕양명을 모함하는 쪽에서 원래 주신호가 내통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원정을 그냥 혹독하게 고문을 했지만 기원정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뭐냐면 거기에 모함에 걸리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왕양명은 그것을 면하게 되는데, 왕양명이 바로 왜냐면 생일날에서 선수가 한 얘기, 왜냐면 하늘에는 해가 둘도 없고 백성의 왕이 없다. 이게 바로 되는 이게 어찌하냐 해서 그러니까 화를 내서 둘 다 죽여버리고, 주신은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고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천자 자리에 올라가지고 왕이 아니라 내가 황제다 이 칭하고, 이 호위가 아니라 시위다. 시위는 임금을 지키는, 황제를 지키는 군사를 시위라고 부릅니다. 호위가 아니라 시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정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명론이 뭐냐면 이름과 명분을 발휘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그 명분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명론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답게 하려면 황제 쓰는 시호를 또 쓰게 되고, 왕은 왕대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벌써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 황제라고 하는 것, 시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이미 반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정을 뒤집어 엎다는 생각을 경문을 엎어야 한다고 하는 경문을
각지에 산포했고 우선 연호를 또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서기를 쓰지 않습니까? 서기를 쓰는데 옛날에는 중국의 연호가 그 동아시아에 전부 다 공식적인 그 당시에 해를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호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왕이 자기 그 뭐냐면 조대에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그 홍무 홍무제 할 때 홍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임금이 숭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가 섰는데도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랑캐 연호라고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숭정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200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면 송시열이 특히 그 화양동 계곡 그쪽 가면 바로 숭정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접 본 거는 어디 가냐면 요새 자꾸 잃어버리는데 거기 보면 숭정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정하국은 청나라 때 청나라 연호를 써야 된다 하는 걸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명분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맞는 연호를 써야지 되는 것이지 뭐냐면 명나라 망한 사람의 그 연호를 써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독으로 바꾸고 뭐냐면 그 군대를 모았는데 거의 10만여 명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이 영왕이 우리가 그 지도를 이렇게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남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깨트린 게 구강을 옆에 있는 구강 옆에 있는 남강현을 뭐냐면 남강부 그쪽을 깨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이 장강 양자강을 쭉 고소로 올라가지고 안경까지 가서 안경시를 안경을 공략을 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 조금 위로 가면 남경이 있습니다. 남경에서 조금 내려오면 상해가 있고 그러니까 양자강 물결이 위 내려오다가 올라가 가지고 또 다시 내려오는 말하자면 이런 것이 양자강의 그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입장에서 그 신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첫 번째는 북경을 갖다가 공략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렇지 못하면 남경에 들어가가지고 북경한테 위협을 줘가지고 남북조 뭐냐면 대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세를 불려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창에서 자기의 기지를 더 든든하게 해가지고 그 주위를 다스리면서 힘을 모으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 왕양명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신호라는 사람을 남창에다가 어떻게든지 붙잡아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경에 강하더라도 남경에서는 이 거대한 병력을 막을 그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남창에서 어떻게 되면 신호의 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조 경문을 씁니다. 위조 경문을 써가지고 경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조해가지고 이 병부상서 그 당시에 이
어떻게 됐냐면 양광 순무도사 양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도용해 가지고 공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신호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는 유희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옷소매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일부러 신호의 그 군대에 잡히게 만듭니다. 그 잡히게 만들어서 신호의 군대 잡혀가지고 옷소매를 보니까 이런 양단이 보낸 그 경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의를 도용을 보니까 이 경문은 어떻게 되냐면 북경에서 병사 10만가 보내가지고 신호를 정보를 하러 내려온다 하는 그런 소문을 갖다가 뻗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군에서 각 부에서 군사들이 모집해가지고 신호를 공격한다고 하는 뭐냐면 남창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냐면 위장된 그런 경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레제가 레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신호가 이걸 믿을까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그 신호를 남창에다가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어떨까 저럴까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감히 군사를 이렇게 발동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왕양의 예측대로 적중을 했고, 그다음에 왕양명도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신호에 나는 불법이니까 이것을 처단한 군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런 경문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신호는 남창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호가 먼저 뭐냐면 남강부를 공격해 가지고 그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또 이 구강부를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저기 이 안휘 형성에 있는, 이것은 강서성에 있는 그 지역이지만 안휘성에 있는 지역인 안경에까지 가가지고 안경을 공략을 하면 바로 남경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하고 안경하고 구강 사이에는 꼭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먼저 번에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여기 지도 여기에 보면 안휘성의 합비 밑에 안경이 있고 그다음에 강서성에 남경이 있고 그다음 밑에 상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 왕양명은 사실은 어디까지 하냐면 남창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 영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길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길 안으로 길안은 오문정이라고 하는 옛날에 도적을 토벌할 때 같이 싸웠던 그러한 장수이면서 길안의 지부, 그 책임을 맡은 지부입니다. 그런 책임자한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호의 군대 한 1000명 왕양명을 뒤쫓아옵니다. 그 왕양을 뒤쫓아왔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풍이 불어야 할 텐데 북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배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뱃사공이 또 가려고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뱃사공을 죽이지 않고 이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 뒤에
그 신호의 군대는 자꾸 따라오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관복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입혀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 뇌제하라고 하는 책사하고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신호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상수에 올라가 보니까 허수아비 왕양명의 옷을 입은 허수아비 믿고 이미 도망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괜히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그 배 안에 누가 있냐면 왕양명의 부인 제시하고 왕정옥이 그러니까 양자 왕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제시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칼이 단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난 죽는다.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왕양이 그 틈을 타서 길 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그 과정이 상세하게 이 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왕양명 출신 정난록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런 얘기 스토리 책에 나오는데 역사의 기술을 하고 역사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호는 계교한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은 그 왕수인하고 같이 도적터보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5문 정도 같이 했고 이 계교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계교는 바로 배신하고 어디로냐 영왕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왕이 하는 얘기가 왕양명한테 설득해가지고 내 편에 하라. 너 왕양명하고 군사 토벌을 한 적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상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뭐 이 여러 가지 그 이두라든가 이런 그 도적 토벌을 할 때 이 계교가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왕양명을 데려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벌써 자기 진영 내에 저쪽에서 뭐가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벌써 정보, 이게 왕양명이 정보전이 아주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병들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오는 사람은 길거리 검문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계교가 뭐냐면 사병한테 걸렸습니다. 주시는 뭐냐면 계교한테 가서 그 왕양명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뭐냐면 그러한 그 공문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병한테 그러니까 왕양명의 부하한테 길거리에 부하한테 심을 당합니다. 초병한테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교가 내가 참정인데 네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하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왕양명 선생님께서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고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내 보내니까 결국은 뭐냐면 왕수인을 결국은 여기 뒤에 경문을 이게 보여줍니다. 이 길안에 가서 왕양명을 설득해서 귀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이보다 명령을 내려서 초관들의 영왕부 사람들이 만나면 곧장 그를 군문에 데려와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계교 등이 묵당 부근에 도착했을 때 초관의 저지를 받았을 때 계교가 꾸짖으면서 나는 본성의 참정인데 그대가 어떤 사람이 감히 막는가. 그래서 초관은 계교에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계교는 영왕부의 경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경문을 초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초관은 이걸 가지고 왕양명에 주니까 계교는 그 상황을 알아치고 차리고 도망을 갔다. 그 도망을 가가지고 영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결국은 이 주신호는 물어봤습니다. 왕양명이 어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감히 계교가 뭐라고 하냐면 왕양명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그저 뭐야 그 임금님한테 누가 대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게 왕양명 그때도 군사적인 그 작전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개교가 맞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어쨌든 왕양명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영왕은 조금 안심을 시켰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양명은 한편으로는 6월 19일, 그러니까 5일, 14일서부터 한 5일간에 걸쳐서 그 주신호가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임금한테 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보, 그러니까 이 나를 빚조입니다. 이 비보는 슬플 빚조가 아니라 이 한자를 쓰지 않으면 상당히 비보, 아주 빨리 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왕 모반소, 영왕이 모반한다고 하는 것을 급히 알리는 소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일에는 다시 제보 모반소를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 18일에는 여러 공문을 써가지고 소관 군관사의 그 영왕 반란의 정황을 통보하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주신호를 토벌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에서 왕양명은 작전 계획을 짜게 되는데 95페이지에 왕양이 병사를 이끌고 남청을 공격하기 전에 주신호에 대해서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생각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이 남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신호가 결국은 이 남청에서 남경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이러한 얘기 계교대로 사실은 주신호는 96페이지에 보면 셋째, 넷째 아들 위태가 만열 등의 병력 1만명을 거느리고 남창성을 지키고 군사 무기를 많이 마련해서 성 밖에 복병 방어를 해서 성지를 설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이 있으면 남창 근처에다가 복병을 심어두고 여기 남창이 있으면 이 근처에다가 이 성이 있으면 근처에다가 복병을 쓰고 여기다 1만여 명의 그 병사를 남겨두고 자기는 남쪽으로 남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3일 남창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루비가 전한 저를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주신호가 대답하기를 태후 낭랑이 지시해서 각 신왕들이 남경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했다. 내가 그대와 함께 가서
오르지 않아 돌아온다. 그 누비는 반신반의했지만 주신을 하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주신호는 제단을 설치하고 위에 장강의 신에게 제배를 하고 포로 잡힌 서음부 지부인 왕이방의 목을 베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 탁상 위에 제물을 바치는 걸 때 제단의 탁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왕이방의 머리와 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호는 이 상황을 보고 마음으로 상당히 두려워했으나 곧바로 머리와 다리를 장강에 던져버리고 명령했고, 선박대열이 출발하려고 했을 때 하늘이 돌변해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완전히 캄캄해졌고 돌풍이 일어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와 벼락이 쳤습니다. 선박 앞에 있던 주신화, 그러니까 주신호 동생이죠. 벼락에 맞아 죽었고, 이때 주신호는 마음이 번민이 있었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호가 거느린 6, 7만 명이 되는데 사실 한 1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박 대회는 관부라든가 민간에서 약탈한 물건으로 무장하고, 왜냐하면 깃발을 쫓고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국왕에서 이 안경으로 하는 게 이 동쪽입니다. 우리는 서쪽이나 이 사람들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해라 하지만 사실 그 중국에서 보면 동해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신호는 이 배를 타고 가니까 이 국왕에서부터 장강을 끼고 안경까지 간 겁니다. 우리 보면 안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안경성을 갖다가 공략을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은 반붕 이 반붕 사람이 그 안경부의 사람인데 반붕을 시켜가지고 이 안경의 성문을 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안경부 태수 장문금은 도지휘 양녀를 불러서 상의하고, 반붕이 투항하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녀는 성리에 올라가서 그대가 국가의 헌신인데 아주 중요한 신인데 어째서 반적의 노예가 되어 이런 말을 전한가? 영왕이 일 있으면 와서 안경성을 치면 된다고 반동은 얘기하고, 그대는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라. 나를 들여보내면 의논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양녀이 대답하기를, 문을 열려면 먼저 신호를 제어하고 스스로 들어라. 그리고 양녀는 말을 마치고 활을 당겨서 사병들에게 반붕을 겨누어서 화살을 당기려고 했습니다. 반붕은 너무 아주 급하게 도망쳐가지고 상황을 보고했고, 신호는 화가 잔뜩 나서 안경성에는 닭 한 마리 아무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안경에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남경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지체가 되니까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희성의 안경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요새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 양렬이 결국은 이 지키는 안경성은 굉장히 곤경가이기 때문에 주신은 그러면 아니 안경도 쉽게 공략하지 못하면 남경은 말할 것이 없겠냐. 그래가지고 안경을 공격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서부터 황화서부터 국강, 그 앞에 남강, 이쪽은 완전히 신호의 군대가 차지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결국은 공략을 하다가 결국은 왕양명이 결국 7월 18일까지 주신호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안경을 가서 이 관군이 가서 왕양명 군사가 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양명은 그게 아니고 그 대신 남창을 공격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남창은 바로 주신호가 거기에 근거지로 삼고 있는데 그 주신호는 이 남창의 이 근처에 복병을 갖다가 다 심어놓고 여기에다가 이 단단하게 또 성지도 파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뭐냐면 왕양명은 여기서 분광에 천여 명이 복병을 숨겨 놓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유수설 정병 400을 데리고 작인 길로 가라고 하고 주신호가 매봉시킨 복병에 대해서 야습을 전개해서 격파시켰습니다. 주신호의 복병은 죽고 부상당해서 패잔병이 전부 남창성으로 도망가고 남창성 안에는 대량의 각종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고 엄격한 방어 태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 패장병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고 왕양명의 대군은 이 성을 단단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북을 한 번 칠 때는 다가가라. 그다음에 두 번 치면 남창 성을 올라가라. 그 세 번 치면 이 성내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라. 하는 말하자면 이런 지시를 내려 가지고 왕양명이 그 생각대로 13군데를 통해서 공략을 하니까 남창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 밖의 군사들은 아주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왕양명이 이러한 그 남창성을 갖다가 공격하니까 이 신호가 안경을 7월 18일까지 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되들어서 남창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때 이 사실이 그 책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절체절명한 그 기회에서 안경을 공략하지 않고 조금 내버려둬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국왕과 이 옆에 남강의 군대들이 양장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니까 남경을 공략하면 되는데 이거 다시 해서 다시 이 남창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주 극력 말렸지만 그 이전에 왕양명은 바로 이 유양정의 가설이 길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유양정의 그 가설들을 잘 대우해줬습니다. 잘 대우해주면서 유양정한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이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양정은 자기 그 식구들이 안심하고 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안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신호도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너 왕양명하고 내통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갖다가 이 덕으로서 이렇게 베풀러 가지고 상당히 다독거려서 전쟁을 하거나 뭐 이거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주신호가 파양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파양호로 그 남창 근처까지 왔다가 이미 점령하니까 파양호로 군대를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파양호가 군대를 돌려 들어갔을 때 이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왕양면 미리 이 파양호 곳곳에다가 복병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복병을 숨겨놓고 파양호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대적을 할 사람, 그다음에 중간에서 공격할 사람, 그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또 공격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파양호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파양호 전투는 조금 있다가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기란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 예. 이게 큰 지도를 보면 그 안희성 안경 있고 남창 있지 않습니까? 남창 그 밑에 중간에 기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 밑에 기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과의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밑에가 지난번에 그랬던 감주입니다. 사실 이 감주에서 이 토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벌을 하는 동안에 그 위가 기란인데, 그 기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남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사실. 와이오밍이 그 기란에 계속 풍선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주에 있다가 기란에 가가지고 기란에 오문정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남창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한 거에서 사실 이 주신호가 이 파양호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 그 뭐냐면 옥자들 가지고 이 입구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오문정 군대는 바로 이 뭐냐면 그 신호에 그 앞서 그 뭐냐면 맞서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오문정의 군대가 슬쩍 거짓을 패하는 척하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의 군대는 옳다거나 잘못하고 공을 세우려고 서로 앞다투 막 가는 바람에 앞뒤가 끊어진 겁니다. 앞뒤에 끊어진 바람에 그 왕양의 군대는 그 틈을 짚고 공격을 합니다. 뒤에 있던 군대, 옆에 있던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하니까 여기서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주신호는 그 다음 날, 그다음에 팔자뇌에서 상을 내리고 상당히 이 장수들한테 격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문정은 이 바람의 방향이 이 적선 저쪽으로 불면 상당히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그냥 총포도 쏘고 뭐 활도 쏘고 막 했지만 저쪽에서 하는 게 그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의 군대가 하는 공격하는 바람에 여기서도 상당히 몇 사람 죽고 그렇게 해서 지지부지 나가지 못했을 때 왕양미 그때 군법으로 총공격하라고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양미 군법이 무섭다는 거 아니까 그냥 달려가지고 그 신호의 군대를 갖다가 이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군대는 그 잔병을 거두어서 초사에 정복했다 하는 건데, 이 초사가 되면 파양호 근처에 영창현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창현인가?
영릉현인가 그 근처에 있는 그것이 초사입니다. 여기다가 이 초사에 머물고 해가지고 그 방어를 갖다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신호는 26일 날 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예? 이 파양호에서 이 작전을 쓰기를 저쪽에서 오니까 이 네모난 방진을 쳐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전부 다 묶어뒀습니다. 이렇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파양호에다가 묶어두니까 왕양명은 옳다 잘됐다 하고 배에다가 화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여기다 장작을 다 싣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해놓고 여기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공에서 불을 타버리고 그다음에 영왕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왕이 그러니까 이 파양호에서 도망을 가고 이때 루비 부인은 물에 빠져서 투신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왕 혼자 도망가려고 옆에 있던 그 배를 이렇게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작은 배에는 왕양명이 이미 이 숨겨둔 그런 그 갈대숲에 숨겨둔 배가 이게 나타나니까 영왕을 태우고 바로 왕양명 진영 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주신호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때 그곳은 상당히 얕은 곳이라 이 허리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었지만 이 죽지 못하고 이 병사들이 장대를 건져서 올려와서 영왕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일 새벽에 이와 같이 전투는 바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끝난 그 영왕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단 2차 정년은 완전히 끝났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명나라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신호는 왕양명한테 잡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모든 그 제왕들이 여자 때문에 망했는데 여자가 꼬들려가지고 하는 바람에 망했는데 나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그 루비같이 이렇게 그 현명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이 지경에 들어지 않았는데 나는 이왕 잡히면 어쩔 수 없고 이 루비에 대해서 좀 장사를 잘 지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 병조를 시켜가지고 그 투신한데 찾아봤더니 누비가 끈을 단단히 묶고 그 빠진 것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어부가 거기에 그물보화가 있는 줄 알고 이게 끊으려고 해놓은 그런 상태지만 그 루비를 건져 올려가지고 그 궁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힌 궁인들한테 이게 루비가 맞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그 루비를 잘 성도하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 남청형 근처에다가 잘 묻어줬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날도 그 현명한 왕비로서의 그 높이 뭐냐면 추앙을 받는 것이 누비였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주신호의 협박으로 반군으로 따라갔던 진수, 태감, 왕경, 순환호사, 왕금, 안찰사, 양장 등을 붙잡았고 왕윤, 계교는 호수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계교는 왕양명한테 이쪽 주신호 쪽으로 와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살했습니다. 이때 기록에 하면 왕양명의 관군이 붙잡고 참살한 반군이 3천여 명이 있고 물에 빠져 죽은 반군이 1만여 명이 되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여러 장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왕양명 축하를 잘해서 큰 강당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오문정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적을 깨뜨린 것은 그대의 공이 매우 큽니다. 그 오문정에게 천자의 큰 복과 노 대신에 미묘한 계산에 의한 것이 저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왕양이 말했습니다. 참진에 가장 먼저 올라간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문정을 갖다가 지켜 세웠습니다. 그 오문정은 공격을 할 때 저쪽에서 불을 뭐냐면 화살이 있는데 수염이 타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 사람도 문관이면서도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현이면 지현 그러니까 기란 그 불을 다스리는 가장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문관이었는데 역시 또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또 이 전쟁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날 왕양명은 어떻게 보면 국왕과 남경을 공격해서 개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왕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국왕현에 있던 그 주신호의 잔당들 그 옆에 있는 국왕현 옆에 있는 것이 남강현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데 이게 남강현 국왕현에 있던 모든 그 군대들이 해산돼 가지고 평정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이 또 연보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하면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기 내에 그 평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14일 날 해가지고 7월 26일 했으니까 42일 만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평정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이 길 안에서 발병을 했으니까 이 발병한 지 그러니까 한 보름 만에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전부 다 난을 걷다가 평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계 군사 사상에도 상당히 드문 일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왕양명은 상당히 높은 공적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적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이 그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란부의 오문정한테 당신이 최고로 공을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바로 그러한 그 왕양명의 겸손한 태도랄까 하여튼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평정한 공신 왕양명은 무종을 둘러싼 간신배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중상모략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종은 7월 26일 날 다 끝났는데 8월 달에 왜냐면 친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몸소 정벌 한다 하는 것을 내걸고 이 북경에서부터 이 남경을 거쳐서 이쪽 남창에 있는 그 영왕을 잡아다 그러니까 잔당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없앤다고 하는 뭐냐면 그러한 명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 간신들이 뭐냐면 장충과 허태, 장충, 허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정 바로 옆에서 간신 노릇하는 뭐냐면 이 강빈 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강빈이 그러니까 상당히 원래는 무력을 좀 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무정이 늘 표방이라는 것은 기생빵하고 비슷하게 이 향락을 그러니까 정사는 보지 않고 늘 표방에 들려붙어서 재미없어 하니까 이 강빈은 자기의 그 고향인 그쪽으로 무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놀이를 한번 해보자 멋있게. 군사놀이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첫 번째는 그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밤에 몰래 또 그걸 성공을 해가지고 강빈에 있는 고장인 가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향락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냐면 병정놀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무정한테 당신 직접 지금 그 반란을 갖다가 평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번 남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강빈, 장충, 허태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같이 나오는데 장영은 왕양명한테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호의적인 그런 인물이고 장충 허태는 간신대에 속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양명을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왕양명은 포로로 잡은 이 영왕의 뭐냐면 여러 부하들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항주까지 오게 됩니다. 항주에 와서 강영을 만나서 포로를 넘겨주고 왕양명은 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장충 허태는 어떻게 봤냐면 왕양명이 사실은 이 주신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왕양명이 겁이 나서 먼저 이걸 갖다가 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왕양명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냐면 이간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왕양명을 음모를 하게 되니까 왕양명 그거 관계없다. 나는 이 기회에 따로 벼슬 하지 않고
구화산에 가가지고 수도를 하면 끝난다 해가지고 이 숨어 살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명예라든가 이런 걸 모든 초월한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정덕 14년 8월 17일 이 청지 친정소 친정 직접 정보를 하도하는 그런 것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했지만 무종은 왕양명의 간청을 듣지 않았고 무왕은 신비를 간시들에 해서 충동질을 당해서 친정의 그 이유를 댄 것이 한 4가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양명이 이전에 신속하게 그 남감 남감의 여러 도적들을 섬멸하고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것은 간신들의 보기에는 그 공로가 왕양명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질투를 했습니다. 질투.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공로가 무종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기들이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지위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 근데 세 번째는 간신들은 왕양명을 신뢰하는 병부상서 왕경에 대해서도 질투했습니다. 왕경은 뭐냐면 도적들을 갖다가 토벌할 때도 굉장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병부상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종 때도 무종의 주신호 반란 때도 바로 그러한 그 도움을 많이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들은 왕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투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왕양명은 당시에 유행하던 주제학을 반대하고 새로운 학설을 제출한 거동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태들은 몰래 간계를 내는데 뭐냐면 파용에다가 주신을 다시 놔주고 그 뒤에 무종이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가서 주신을 사람에서 개선장군에서 북경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파용에다가 주신을 놓아준다면 천하대란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왕양명은 포로를 내어주지 않고 허태 등의 그 저해를 원하지 않고 옥상현 초평짬에 도착을 해서 그 시를 이렇게 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 당나온과 같이 큰 수레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 비록 어가 친정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했지만 자기의 행위가 마치 당나의 수레에 저항하듯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그때 쓴 것이 추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속에서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감조에서 여기서 왕양면 사조를 크게 사열하고 전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강비는 사람을 몰래 왕양면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양면 모험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왕양명과 서로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왕양명에 반성을 해가지고 괜히 적한테 의심을 불러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양면 이에 따르지 않고 추춤을 지었습니다. 추춤의 내용은 군불견, 동가노, 방호환, 호야 입실, 형그두, 서가 아동 불식호, 집간구호 여간우, 치인 징일 수배식, 우자 외일 선자투, 인생달명 자쇠락, 구참회외 주추추 도추추. 이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동쪽 집 노인은 호랑이 방어를 걱정을 하지만 호랑이가 밤에 들어와서 그 머리를 물고 간다. 서쪽 집 아이는 호랑이를 알지 못하니까
장대를 잡고 호랑이를 소를 몰듯이 모으는데 바보는 목이 메일까 음식을 먹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물에 빠질까 먼저 투신해버리지. 인생의 통달한 운명은 저절로 마음에 조그만 티 없이 깨끗한데 참언을 근심하고 훼손을 피해서 다만 처량하게 추추 이게 뭐냐면 중얼중얼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면서 얘기하는데 무엇이 의심받을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추추음을 지을 정도 이건 굉장히 왕양의 유명한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왕양명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이 태감 장영은 왕양명의 중심을 알아내고 그러니까 이 허태 장영은 어떻게 되면 왕양명이 결코 이 영왕의 난을 평정을 해서 반란을 평정했으니까 왕양명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영은 왕양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장충, 허태, 강비는 자 그러면 무정한테 뭐냐면 왕양명은 한번 남경에 있으니까 남경 오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왕양명은 그 명을 받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오는 중인데 진짜 오면 자기들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 장충 허태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왕양명을 오지 말라고 중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중간에서 하는 수 없이 머무니까 그래서 정자산에서 바로 머물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장영은 다시 이 왕양명한테 알려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모함에 빠져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장영은 다시 무종한테 왕양명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충신이다. 이런 충신을 벌하면 나중에 반란이 이기서 누가 평정을 하겠는가 하는 걸 설득을 해서 결국은 왕양명을 다시 남창에다가 발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포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는 다른 설에 의하면 그 무종이 결국 공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에 크다란 운동장에다가 크다란 연병장에다가 이 잡은 포로를 갖다가 풀어주라 그러겠습니다. 풀어주라니까 갇힌 그런 포로들이 영왕을 비롯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주위에 군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얼마 있다가 이들이 다 잡아가지고 다 감옥 비슷한 그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위하는데 영왕은 그래도 마차 아니라 하여튼 좀 우대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창살 속에 이렇게 갇힌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시 창살 속에 집어넣게 해가지고 결국은 무종이 공을 세운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양명한테 다시 소를 쓰라고 합니다. 뭐냐면 영왕을 반란해서 정벌 한 그런 소를 갖다가 올렸는데 다시 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소를 쓰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무종이 커다란 대장군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장충, 허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도와줘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억지로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장충, 허태, 강비는 뭐냐면 남창에 와가지고 상당히 뭐냐면 이 북쪽의 군대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망나니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어서 왜냐면 노략들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남창의 백성들이 뭐냐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이 신호의 잔당을 잡는데 잔당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지.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백성들을 말하는 이 잔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잡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남창의 그 백성들은 상당히 이 북군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왕양명은 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창의 백성들한테 북군은 보면 부모 형제를 전부 다 두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왔으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잘 대해주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뭐냐면 남창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북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창에서 이 북쪽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으니까 왕양명한테 활쏘기 시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양명한테 활쏘기 해서 내가 지면 그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양명이 저는 일개 서생에 불과한데 이 활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허태, 장충 이 사람들은 강빈 사람들, 강빈은 원래 무사니까 그 북쪽에서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잘하는 왕양명을 얕본 겁니다. 남쪽에서 지금까지 무슨 글이나 쓰고 책이나 읽었지 무슨 활을 언제 쏴 이렇게 생각하고 왕양명을 무시하고 이 세 사람이 같이 활쏘기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인환실이에 그러니까 이 북군과 남군이 이 서로 그 들여오는 사이에 이 정곡을 세 개를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장충 중간에 강빈, 허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역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활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장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활을 쐬가지고 시위를 당겼는데 이쪽은 안 맞고 이쪽을 이렇게 몇 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한테 허태가 그렇고 장충이 또 이렇게 했고 이 중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강빈이 그 다음에 또 하고 중간에 하나는 맞았지만 또 다 빗나가고 다른데 있고 그러니까 9발을 쏴가지고 세 발 그 몇 발입니까? 3, 3, 9 9발을 쐈는데 그 관역에 시원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한테 당시 좀 한번 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때도 사양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서생이지 무슨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의기양양해서 그래도 해보라고 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양명이 하는 수 없이 이 중간에 딱 나와가지고 활시를 딱 당겼습니다. 당겨가지고 휙 했는데 이 정중앙에 탁 들어맞았습니다. 정중앙에 탁 들어맞으니까 이 함성이 그냥 확 튀어나왔습니다. 이 북군 그 할 것 없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가 죽었지. 우연이겠지. 우연히 하나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를 또 쐈는데도 두 번째도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발 세 개가 딱 적중하자
이 세 사람은 기가 꺾여가지고 이 북군은 굉장히 남군과 북군은 특히 그 왕양명의 그 상당히 인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형편인데 왕양이 이기니까 너무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 이 세 사람은 이게 아니겠다. 이 북군도 마음이 돌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경으로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은 바로 남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도닥이면서 그쪽에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 104페이지에 보면 11월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호 호반에 정자세 요양을 하고 있었다. 그 장영은 무종을 만난 뒤에 왕양은 충심을 알리고 왕양명이 직에서 물러나 응가하지 못하게 달라고 또 청했습니다. 강서의 여러 도적들은 이미 항복했으나 정선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여러 도적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정은 왕양명을 강서의 순무를 겸하도록 또 명하고 서울을 거쳐서 남창으로 되돌아와서 백성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활쏘하기 시합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맞아서 반군을 이끌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양명이 이 절에서 상당히 요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왕양명이 그 얼굴을 보면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상당히 파리합니다. 여기 뺨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뺨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병약한 그런 얘기인데 왕양이 두 가지 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는 폐병이고 하나는 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폐병과 설사를 때문에 그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도 이 군문에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양명이 그때마다 도적을 갖다가 칠 때마다 상당히 뭐냐면 결정사항을 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주신호가 기란을 뭐냐면 공략을 해서 기란이 무너진다면 기란의 저택에다가 주위에다가 장작불을 하면서 전부 다 장작더미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장작을 태워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 부인과 아들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만약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투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작전을 할 때마다 무엇에 의해 하냐면 바로 양지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양지의 지도에 의해서 자기가 그때마다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왕양명이 어떻게 보면 주신호 편에 들 뻔도 했습니다. 만약에 생일날 해가지고 갔으면 이 도장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으러 가는 바람에 한 이틀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축하연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연회에 참석했으면 손수나 그 허규처럼 이 참수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쪽에 이사시나 유양정처럼 협조를 해서 아마 도적의 무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양명은 그런 운도 좋았지만 사실은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양지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왕양매 치양지설을 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바로 이러한 전쟁 때마다 도덕적인 것에 호소를 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늘 알렸습니다. 포고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군사는 상당히 떳떳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내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도적 집단 혹은 또 불의의 영왕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 병사들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늘 깨림직하게 있었던 것인데 왕양명은 바로 그런 경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창성을 공격할 때도 남창성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관리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이 마지못해서 영왕한테 굴복을 한 것인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 사람 나와서 도와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과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다 골라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양명은 이와 같이 가가지고 인과 의, 뭐냐면 육아적인 그러한 그 도덕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도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왕양명에 있으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성이다 이런 얘기죠. 상관이냐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약점을 노려서 상대방한테 이 경문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이 돌아오도록 이반되도록 만든 것이 왕양명의 가장 중요한 계책이고, 그다음에 왕양명은 이 위계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법은 일종의 정이 아니라 기다 이런 얘기다. 이 정이 아니라 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대방이 생각지 못하는 게릴라를 갖다가 게릴라전을 쓴다든가 혹은 또 상대방이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왕을 겁주기 위해서 도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40만 군대가 너를 치러 온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런 공문을 갖다 위조 공문을 쓴 겁니다. 위조 공문을 써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정의 방법이 아니라 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싸운 데 있어서 정과 기 이 둘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기의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의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도덕적으로 이 영왕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심어주고 민심이 이반되도록 만들고 저절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간의 방법을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양정의 식솔이 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양정의 식솔들을 잡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안 겁니다. 오히려 너무 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유양정의 식솔들이 신호에 가 있는 유양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참 왕대인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유양정하고 책사하고 그다음에 또
주신호하고 이간을 갈라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실의 집안도 경문을 갖다 이렇게 일부러 보여줘가지고 뭐냐면 너를 그 믿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도 주신호하고 이간을 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이간을 시킨다든가 위조 경문을 쓴다든가 하는 뭐냐면 이런 방법은 왕양명의 정과 기가 있을 때 이 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전투하는 것도 있고, 뭐냐면 우리가 기습할 때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두 전술을 왕양명은 동시에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적을 토벌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주신호를 갖다가 반란을 제압할 때도 그렇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썼던 것입니다. 그때 항상 전투에 임할 때 그런 자세가 뭐냐면 이 양지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장군 소장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월남전에 그 참전을 했을 때 전투에 나갈 때 아마 그것도 미신이 있는지 자기가 항상 입었던 바지만 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바지 안 입고 그 바지만 입고 나가면 살아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빨아놓았을 때도 그 바지를 입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일종의 그 전투할 때는 뭔가 나를 지켜주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 전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왕양명은 가장 자기가 믿었던 그런 것이 뭐냐면 양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지를 믿고 전투를 하고 양지를 믿고 모든 행위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뭐냐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양은 완회에 머물면서 구화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초암전에 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뭐냐면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소환 조사 내리면 반드시 올 것이다. 왜 모반을 기도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무종은 명령을 내려서 남창으로 돌아가게 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왕양명을 돌아가게 하면서도 자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남경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회군을 하게 되고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북경에 돌아와서는 결국은 주신호 내지 잔당들 반란을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명나라 그 왕조는 사실 무종의에서 뒤집어질 뻔도 한 거죠. 망할 뻔도 하고 뒤집어질 뻔도 했는데 사실은 그 왕양명이라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명나라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양명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이 군사를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양지라고 하는 뭐냐면 자기의 자기 그 도덕을 작전에 실현을 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왕양명의 그 사상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저는 두 번,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번은 무인으로서의 기지를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기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또 팔체 단등협의 도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장면,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이 나오는데 왕양명은 이렇게 자기의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 않고 싸웠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은 여러 가지 커다란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 인물이고
공을 세운 인물이고 그다음에 입언 자기 사상을 세운 인물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왕양명을 삼불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것 불후. 이게 불후인데 중국 역사상 삼불후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왕양명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양명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정한테 매를 40대 정장을 맞을 때부터 사실은 이 조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무정을 도와서 신화의 반란을 평정한 것이 왕양임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 나 그때 혹독에 데리고 귀양 보냈잖아. 돌아서서 오히려 무정을 갖다가 아마 신호를 두었으면 남경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북경에 바로 돌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금방 됐으지만 왕양문 같은 그런 그 전략가 군사가 뭐냐면 신호를 두었으면 중국의 명나라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왕양명은 그러한 못된 짓은 하지 않았다. 아무리 무정이 그래 했어도 나라를 위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이 왕을 위하는 것이 충이 아니다. 이런 신념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양명은 그러한 판단을 양지에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